미세먼지 불법 배출 그 민간 점검을 하시면서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남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그 불법 사항을 그 증거를 채취를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그 배기가스 단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CTV를 활용한 경유차 단속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간 점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가셔서 아니면 도로 그 상황이랄지 아니면 공사 현장에 여러 곳에서 가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불법 배출 그 이제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특히 건설 공사장 같은 경우에 현장이 아주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락이랄지 어떤 낙하물에 의한 그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각별을 유의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싼 먼지가 많이 날리게 되면 이렇게 세차하는 설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설비를 갖추지 않고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할지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진 설비가 갖춰지지도 않고 공사장에서 이제 포크레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주변 상황이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폐기물 소각이라 할지 아니면 목재 소각이라 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농어촌 지역에 가시면 폐비닐 소각이라 할지 농업 잔재물에 대한 소각을 하시는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독가스가 나올 경우에 호흡기 보호라든가 그런 거를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환경 감시를 그 민간 인력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드론이랄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도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여기 계신 민간 점검원들을 활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드론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정 구간마다 드론 정류장을 만들어서 드론들이 착륙하고 또 충전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영상도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행 중에 만약에 증거를 그 채증을 한다고 운행 중에 그 뭐 사진을 촬영한다 할지 그러다 보면 그 접촉사고 같은 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안전하게 주차하고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경사지에 이제 차량을 주차할 때 반드시 그 고인목을 받쳐서 뒤로 후진하거나 앞으로 밀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지 차량 고인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트렁크 같은 데 싣고 가서 차가 정차한 다음에 안전하게 안전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차라든가 그 정차를 할 때에 트렁크에다 안전삼각대를 비치해가지고 후방에 이렇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추돌에 의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이렇게 삼각대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고요. 요즘은 이제 범퍼 뒤쪽에다가 이렇게 삼각대를 설치된 차량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량들은 바로 뒤에 범퍼를 열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봉이라든가 경광등을 그 가지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차량을 통제를 해야 된다 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그 장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목소리를 해가지고 현장을 통제를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통제를 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이런 장비들을 준비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업무하면서 이제 그 음주를 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근데 이제 전일에 전날에 예를 들어서 과음을 한다 할지 그래서 그 다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요즘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다음날 업무하게 되면 그 전일에 과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이 무지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추락 사고라든가 어떤 낙하물에 의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여건을 잘 살피고 그런 유사한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비계에 설치되어 있는데 비계 조임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할지 어떤 공구라든가 이렇게 뭐 벽돌 같은 것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장비를 헬멧이라든가 공사장 특히 진입할 때는 헬멧이라든가를 준비를 해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름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감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습기가 찬 상태에서 전기가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에 의한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장화를 신는다 할지 어떤 접촉면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할지 뭐 고무장갑을 낀다 할지 여러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이제 유해학 물질을 누출되는 현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바닥에도 그 유해학 물질 누출 수 있고 대기 중에도 유출될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유해학 물질을 접촉을 해서 피부가 됐든 호흡기 쪽이 됐든 에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해학 물질이 누출이 됐을 때 보호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격기 같은 걸 착용하고 이제 현장을 이제 그 안전요원들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민간 그 점검원들이 그런 장비들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만약에 화학보이가 없으면 비옷을 입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장화를 신고요. 그다음에 고무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유해학 물질이 누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를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오염적이잖아요. 저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진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장화를 신고 진입할 수 있도록 미리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피부에 오염 물질이 이제 피부에 접촉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샤워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학 물질 누출 장소에는 반드시 이제 샤워 설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샤워 설비가 없으면 수도꼭지를 물을 틀어서라도 이렇게 몸을 씻어내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어떤 긴급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월호 이후에 긴급 전화를 3가지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119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났을 때는 112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민원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1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산 콜센터가 120이기 때문에 12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서울종합방재센터 그 상황실 모습인데요. 그래서 119로 신고를 하면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구조 구급이라든가 기타 안전사고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접수가 되고 있고 현장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9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112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동보장치로 해서 자동으로 다른 기관으로 이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에 노출이 됐을 때 현장 활동하다가 벌집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살충제를 활용해서 방화복을 입고 그다음에 그물망 그 두건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스프레이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벌집을 찾아가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어떤 벌에서 유해를 받을 때 벌들이 막 달아들 때 그럴 때는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다가 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그 살인 진드기라고 그러는데 진드기에 물려서 이제 그 치사율이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30%가 됩니다. 그래서 잠복기가 6일에서 2주 정도 되는데요.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우선은 내가 진드기에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자가 증상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감기 증상과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드기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진드기에 물리면 이렇게 진드기에 물린 이빨 자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보시면 어떤 까만 반점만 보이지 저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이라든가 돋보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비춰보면 진드기 이빨 자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긴 팔, 긴 바지, 양말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하고요. 등산이라든가 트레킹 할 때 야외 활동 시에 기피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면 팔거든요. 기피제를 이렇게 뿌리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잘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및 야외 활동 후에 즉시 샤워라든가 목욕을 해서 진드기를 제거하고요. 작은 및 야외 활동 후에 작업복이랄지 속옷이랄지 이런 게 이제 진드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풀밭 위에 옷을 벗어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고 풀밭 위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할 때 반드시 돗자리를 나중에 세척해서 말려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논밭 작업 중에 풀숲에 앉아서 용별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기피제를 처리한 작업복이라든가 톳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소매 바지끝을 단단히 여미어서 진드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장화를 신어서 뱀 같은 거에도 물릴 수 있거든요. 독사 같은 게.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야외에서 움직이실 때는 장화를 신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피제를 이제 슈퍼에 살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 이제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계피 껍데기를 소주에 1:1로 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묵혔다가 그 물로 뿌리면 그게 진드기를 하는 기피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많은 돈 안 들여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프레이기를 사서 거기다 담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라든가 어떤 화재 등으로 인해서 이제 연소생물에 의해서 이제 호흡기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활성탄이든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종아통 안에 야자수 열매 껍데기를 태워서 숯가루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활성탄 마스크인데요. 이게 야자수 열매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을 음료수를 마시고요,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껍데기를 이제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면 100% 천연 야자 활성탄이 되거든요. 100% 천연 야자 활성탄을 현빙으로 비춰보면 이렇게 숯가루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성 가스를 아니면 연소 생성물을 1, 2분 정도 잠시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염지역에 갔을 때 반드시 활성탄이든 마스크를 착용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관들은 보통 이제 공기흡기를 사용하는데요. 공기흡기가 한 30분 이상을 아주 농연 속에서 짙은 연기 속에서도 착용하고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오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기흡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민간 점검원 되신 분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호흡기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호흡기 보호용 장비가 없을 때에는 수건으로 코앞을 가려서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열기를 들여 마시면 기도 화상으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부상이라든가 사망이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뜨거운 열기를 들이마시지 않게 이렇게 수건으로 코앞을 가려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제 안전 교육인데요. 소화기 사용법 다 아시죠? 어떤 현장에 갔는데 뭐 불이 났다 그러면 소화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안전비를 뽑고, 자, 그 다음에 호스를 불이 나고 생하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움켜쥐면 분말 약재가 나와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ABC급 분말 소화기가 대부분 보급이 되어 있고요. 옛날처럼 뭐 흔들거나 그걸 안 해도 되고, 안전비를 뽑은 다음에 손잡이를 움켜쥐면 바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ABC급 분말 소화기는 어떤 화재든지 간에 거의 적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화재가 아닌 이상은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추가식 소화기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하려고 할 때 안 되는데 옥내 소화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옥내 소화전으로 화재 진압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옥내 소화전 함에 물을 열고요. 두 번째 호스를 핀 다음에 세 번째 밸브를 가슴 쪽으로 앞쪽으로 열어서 물이 나오게 한 다음에 화재를 진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앵글 밸브를 손잡이로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만질 거 없습니다. 화재 진압을 할 때 옥내 소화전 함에 문을 열고 관창을 잡고 호스를 핀 다음에 한 분은
앵글밸브를 잡고 앞쪽으로 돌리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화재 진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진압을 할 때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용 마스크를 착용해서 연기 속에서 질식되지 않도록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를 가지고 화재 진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사장의 그 안전관리를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공사장 같은 경우에 용접을 할 때에 용접 작업자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공사장에서 화재가 안 날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매뉴얼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접을 하기 전에는 용접 작업자한테 안전교육을 시켜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용접 불통이라든가 절단 불통을 해서 해봤더니 신문지라든가 거푸집이라든가 스티로폼에 몇 초 만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용접할 때는 어떻게 안전을 확보해야 되냐면 이런 행동 매뉴얼을 준수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접 작업 시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량동이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요. 가연 물질을 제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을 적신 다음에 용접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타는 물건이 가연 물건이 있으면 비산 방지포를 쓰여서 용접 불통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하부에 밑에 스티로폼이라든가 우레탄이라든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을 금지시키고 용접을 마친 다음에는 30분 동안 이상유물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인명대피 유도 요령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1층 밖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옥상으로 대피하고 그 다음에 출입구 반대쪽으로 해서 이제 구조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급격한 연소 확도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관문을 열어서 대피가 곤란할 경우에 농인이 가득 차서 계단으로 대피가 못할 경우에는 빨리 현관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119로 신고를 해서 무슨 아파트 몇 호에 내가 고립이 돼 있다. 우리 가족이 몇 명이 고립이 돼 있으니까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층 이상에서는 절대로 뛰어내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연기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위에서부터 쌓여서 내려오고요. 연기의 이송 속도는 초당 3에서 5m를 올라갑니다. 호흡기를 보호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유도등이라든가 손전등이라든가 핸드폰 액정 화면까지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용유 화재는 대체적으로 이제 식용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화재 진압을 할 거냐 물어보면 소화기가 없을 때 하는 방법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용유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화재 진압을 하는 거냐? 첫 번째,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를 뿌려놓고 119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화기가 없을 때 어떻게 화재 진압을 할 거냐? 마요네즈를 띄워넣는다 할지 차가운 식용유를 붓는다 할지 그 다음에 타지 않는 철판으로 덮으면 됩니다. 식용유 화재 때 이불이라든가 모포라든가 무슨 방석이라고 덮으면 타는 물건으로 덮으면 더 연소 확산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물을 붓게 되면 물이 수증기로 받게 되면 1700배의 부피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연소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로 불을 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기 화재가 났을 때 전기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전기에서 불이 났을 때 에어컨 실외기를 한다 할지 콘센트에서 불이 난다 할지 아니면 전열구에서 불이 났을 때 빨리 전기를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뿌리고 대피한 다음에 119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은 화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화상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습니다. 1도 화상은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것을 1도 화상이라고 그러고요. 2도 화상은 수포, 물집이 생기는 것을 2도 화상이라고 그러고 3도 화상은 이제 피부가 망가지게 되는 걸 3도 화상이라고 그러는데요. 화상을 입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찬물로 화상 부위의 온도를 낮춰주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돗물을 받아서 이렇게 그 화상 부위에 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도꼭지에 바로 대서 이렇게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 본능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패닉 현상이 일어나면 보통 화재가 발생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들어온 곳으로서 나가서 죽고, 빛이 밝은 곳으로 가서 죽고, 왼쪽으로 가서 죽고, 앞 사람을 따라가서 죽고, 평소에 다지던 곳으로 가서 죽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에 들어가지 않으려 그러면 평상시에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반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은 답안지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행동 매뉴얼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는데요. 보통 매뉴얼의 종류를 보면 표준 매뉴얼, 실무 매뉴얼,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를 표준 매뉴얼이라고 그러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를 실무 매뉴얼이라고 그럽니다. 현장에서 운영되는 거를 행동 매뉴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매뉴얼을 숙지를 해서 혼자 있을 때는 매뉴얼이 필요 없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보를 울리면 아 이게 도망가는 소리구나 그런 걸 알아서 안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장에 그 업무를 하실 때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어떤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